여보, 나 두고 어디 갔었어?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시커먼 진흙을 뒤집어 쓴 여자가 갯벌 한가운데 처박혀 울부짖었습니다. 퀸즈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남인정의 황당한 몰락이었죠. 이보세요, 아줌마. 누구더러 여보라는 겁니까?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줌마라니. 여보, 지금 나랑 장난해? 여보, 나 진짜 서울에. 나 기억 안 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해경 강태욱은 흙탕물이 튀는 제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얼른 나 엎어서 데려가.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여자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직이 읊조렸죠. 드디어 찾았군, 남인정. 기억을 잃은 여왕과 정체를 숨긴 해경.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섬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인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서해안의 낙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며 감탄했을 그 풍경이 지금 강태욱에게는 더없이 긴박한 배경일 뿐이었죠. 그는 질척이는 갯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발밑을 살폈습니다. 해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외딴 섬을 지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요동치는 날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였을 때 그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본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한때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을 명품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겨 걸레짝이 되어 있었고 여자의 머리 위에는 정체 모를 미역 줄기가 훈장처럼 얹어져 있었죠. 남인정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태욱을 보더니 마치 잃어버린 구원자라도 만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태욱이 예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던 것이었죠. 여보, 나 두고 어디 갔었어?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여기서 조개랑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태욱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퀸즈그룹의 그 오만방자하다던 남인정이 지금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며 매달리고 있다니요. 진흙이 잔뜩 묻은 그녀의 손이 태욱의 제복 바지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태욱은 당혹감을 감추며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니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 빈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왜 그쪽 남편입니까? 아줌마라니. 여보, 지금 나랑 장난해? 여보, 나 진짜 서운해. 나 기억 안 나? 민정은 억울하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죠. 민정은 민망한 기색도 없이 태욱의 품으로 파고들며 칭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나 낙지라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 얼른 밥 줘. 태욱은 이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민정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재벌가의 금지옥엽이라더니 며칠을 굶었는지 품에 안긴 무게가 깃털처럼 느껴졌죠. 태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민정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작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태욱의 품에서 풍기는 은은한 바다 향기와 비누 냄새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태욱은 민정을 안고 해경 관사가 있는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작은 건물이지만 이곳은 태욱이 오직 한 사람, 남인정을 위해 준비한 은신처였습니다.
관사 안으로 들어선 태욱은 민정을 낡은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정은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우리 집 거실에서 축구도 할 수 있었잖아. 혹시 당신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어? 이보세요, 남인정 씨,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해경 관사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 여보 소리 좀 집어치우면 안 됩니까?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역시 우리 여보야. 내 이름도 기억해주고 감동이야. 민정은 태욱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얼굴로 그렇게 웃어버리니 태욱은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태욱은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건을 적셔와 민정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지나간 자리에 뽀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고생은 좀 했지만 역시 감출 수 없는 귀한 집 자재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손길이 너무 거칠어. 예전엔 그렇게 다정하게 닦아주더니 서모더니 변한 거야?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밥 차려줄 테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으란 말입니다. 밥이라는 소리에 민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태욱은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섬에서 흔하게 잡히는 게와 바지락을 한 움큼 넣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구수한 냄새가 온 방안을 채우자 민정은 아예 부엌 식탁까지 엉금엉금 기어와 턱을 괴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무슨 요리야? 랍스터랑 트러플 들어간 거야? 그냥 라면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거 대충 넣은 거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먹어요. 태욱이 양은 냄비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민정은 젓가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서민의 음식이었을 텐데 지금 그녀에게는 미슐랭 3성급 요리보다 더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민정은 면발을 후루룩 들이켜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여보, 당신 요리 실력이 더 늘었네. 이거 진짜 맛있다. 국물이 끝내줘요. 민정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태욱은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계모 박복자가 서울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태욱은 잠시 민정의 시선을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타겟 확보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억상실입니다. 하지만 신체에는 큰 이상 없어 보입니다. 예, 당분간 섬에서 보호하며 추위를 지켜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욱의 눈빛은 아까의 당황한 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어두운 바다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태욱은 퀸즈그룹의 나회장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그 절박한 유언 말입니다. 태욱은 다시 관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어느새 라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식탁에 엎드려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붙은 작은 모래알을 떼어주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태욱은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민정은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놔두고 낚시하러 가지 마. 무서워. 태욱은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섬이지만 적어도 이 방 안만큼은 그녀에게 가장 평화로운 천국이어야 했습니다. 태욱은 의자에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고 멀리 서울에서는 박복자가 보낸 어둠의 그림자들이 민정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욱이 이 섬에 있는 한 누구도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익힌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작은 바람소리 하나에도 그의 신경은 예민하게 반응했죠. 태욱은 잠든 민정의 얼굴을 보며 나직하게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가짜 남편이라 믿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진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은빛으로 부서지는 아침 파도가 섬의 고요를 깨우며 밀려왔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죠. 낡은 관사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민정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부스스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천장과 퀴퀴한 나무 냄새,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짠 내음까지.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그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민정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며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정한 입맞춤이 아니라 차가운 바닷바람이 실린 태욱의 단호한 목소리였죠. 민정 씨, 해가 중천입니다. 오늘은 나가서 굴이라도 따와야 합니다.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욱은 이미 제복을 갖춰 입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커다란 장화와 망지기를 가리켰습니다. 민정은 그 투박한 물건들을 보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라운지를 누볐을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녹슨 호미와 구멍난 그물망뿐이었으니까요. 내가 이걸 들고 어딜 간다는 거야? 나 어제 갯벌에서 조개랑 싸우다가 손톱 다 망가졌단 말이야. 손톱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굴을 못 따오면 점심은 굶어야 할 겁니다. 여긴 서울이 아니에요. 태욱의 무뚝뚝한 말에 민정은 결국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태욱이 시키는 대로 헐렁한 일복을 껴입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죠. 머리에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빨간색 고무 대야를 매달았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을 보며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공주님이 섬마을 아낙네로 변신하는 과정은 그 어떤 코미디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했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갯벌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갯벌에 발이 빠질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태욱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이 귀찮은 척하면서도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슬쩍슬쩍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듯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보랑 나랑 갯벌에서 굴을 따지요. 보석보다 맛있는 굴을 따지요. 태욱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대책 없이 밝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그는 민정이 딴 굴을 양동이에 담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섬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보, 나 빠졌어. 나 여기서 화석 될 것 같아. 빨리 구해줘. 엄살 부리지 말고 발에 힘을 주세요. 뻘이 깊지 않으니까 그냥 걸어오면 됩니다. 태욱은 매정하게 손을 뿌리치는 듯 하면서도 민정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릴 때마다 슬쩍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의 심장은 이유 없이 쿵쾅거렸죠. 기억을 잃었어도 몸이 기억하는 설렘일까요? 아니면 태욱의 투박한 배려가 그녀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민정은 태욱의 넓은 등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무뚝뚝하면서도 든든한 걸까?
우리 진짜 부부 맞긴 한 걸까? 갯벌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태욱은 바위에 다닥다닥 붙은 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숙련된 솜씨로 조각돌을 휘둘러 알이 꽉 찬 굴을 껍질째 발라냈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여보 진짜 멋있다.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돼? 초장 없어? 지금 초장이 문제입니까? 얼른 담기나 하세요. 민정은 태욱을 따라 호미를 들고 바위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안 되어 굴 알맹이를 으깨버리기 일쑤였죠. 굴 껍질에 손등이 살짝 긁히자 민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야, 나 피나.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태욱은 한숨을 내쉬며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입으로 상처 부위를 꾹 눌러주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눈이 커졌고 태욱의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죠. 이 정도 가지고 안 죽습니다. 가서 물에 씻고 오세요. 태욱은 민정을 바닷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갯벌 너머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이 물가에서 손을 씻는 사이 태욱은 순식간에 갯벌을 가로질러 숲 근처로 몸을 날렸습니다. 숲속 풀숲 사이에는 박복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옷의 사내둘이 망원경을 들고 관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들의 뒤로 다가가 목을 낚아챘습니다. 너 뭐야? 이 섬에 허락 없이 들어온 벌이다. 곱게 갈 생각은 마라. 태욱은 단숨에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화려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오직 살기를 담은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죠. 그는 기절한 사내들의 품을 뒤져 전화를 찾아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박복자의 비서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부러뜨렸습니다. 잠시 후 태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민정이 있는 갯벌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바닷물에 얼굴을 씻었는지 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나 혼자 무서웠단 말이야. 저기서 이상한 새소리 들렸어. 새가 우는 건 당연한 거죠. 다 씻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태욱은 굴이 가득 담긴 망지기를 가볍게 어깨에 맸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옆에 딱 붙어 조잘조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아까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나 아무래도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할 것 같아. 굴 따는 거 은근히 재능 있는 것 같거든. 재능요? 하나도 제대로 못 따고 으깨놓기만 했으면서 말입니까? 아잉, 그건 연습이었지. 그리고 우리 여보가 이렇게 잘 따주는데 내가 왜 걱정해? 민정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태욱은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계모의 이름도 잊고 살아가는 이 여자가 때로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다는 것을요. 관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태욱은 석쇠 위에 굴을 올렸습니다. 불길이 닿자 굴껍질이 톡톡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자 민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와, 냄새 진짜 좋다. 여보, 나부터 하나 줘. 아, 해봐. 민정은 입을 크게 벌리고 태욱을 기다렸습니다. 태욱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면서도 제일 크고 통통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까고
후후 불어 민정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으세요. 대박. 여보, 이거 완전 꿀맛이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나 예전에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나? 민정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연신 굴을 집어 먹었습니다. 태욱은 그 옆에서 묵묵히 굴껍질을 까서 민정의 그릇에 쌓아 주었죠. 자신이 먹는 것보다 민정이 먹는 것을 보는 게 더 배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특수 요원으로 살아온 그의 생애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살던 곳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태욱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은 오물거리던 입을 멈추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태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려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거기엔 우리 여보가 없잖아. 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지금 이렇게 여보랑 불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 태욱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 파견된 사람일 뿐이니까요. 저녁이 깊어지자 섬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죠.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저 별들 중에서 제일 반짝이는 거, 저거 우리 거 할까? 별이 누구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는 거지. 감수성 없기는. 그래도 저 별처럼 우리도 반짝반짝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민정은 태욱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태욱은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가짜 남편과 기억을 잃은 아내. 이 위태로운 연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 민정이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태욱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제압한 하수인들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복자는 조만간 더 큰 병력을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건넸던 퀸즈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박복자의 악행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는 지금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괴물이 되겠습니다. 태욱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한편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민정은 침대 위에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태욱이 나간 문 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아까 낮에 태욱이 숲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녀는 태욱의 뒷모습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해경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날카로운 그 움직임. 여보, 당신은 대체 누구야? 민정의 나직한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여보라 부르며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태욱은 관사 주변에 새로운 부비 트랩을 설치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섬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서늘해져 있었죠. 이제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민정이 부엌에서 엉망진창으로 아침 밥상을 차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빨리 와. 나 오늘 계란 후라이 성공했어.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태욱은 이 섬을 피로 물들여서라도 그녀를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도를 타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집어삼킨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섬의 평화롭던 바다는 간대없고 성난 파도가 집방석만한 바위들을 사정없이 때려대며 포효했죠. 태풍이 섬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강태욱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는 낡은 관사의 창문에 합판을 덧대고 혹시라도 지붕이 날아갈까봐 굵은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느라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비가 너무 무섭게 와. 나 무서워서 눈도 못 뜨겠어. 민정은 태욱의 옷자락을 붙잡고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는 세상이 끝나는 신호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태욱은 비바람에 젖어 엉망이 된 민정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혼자 텅 빈 방 안에 남겨지는 것이 갯벌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욱을 돕겠다며 커다란 돌덩이를 옮기려다 그만 빗물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민정의 몸이 뒤로 꺾였습니다. 머리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태욱의 귀에 꽂혔습니다. 태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민정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정 씨, 나민정, 정신 차려보세요. 민정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며 거대한 물줄기가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뒤집히던 자동차, 거꾸로 매달린 채 피를 흘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차창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계모 박복자의 그 서늘한 미소. 민정아, 억울해하지 마라. 이게 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생긴 일 아니겠니? 박복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기침하며 건네주던 그 약병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사실까지 조각나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민정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민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안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태욱.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사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의 아들이자 최정의 요원. 그가 왜 해경 제복을 입고 이 외딴 섬에 있는지, 왜 자신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당장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기억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울에 있는 독사 같은 박복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정은 다시 눈을 감고 예전처럼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나 죽는 거야? 태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정을 번쩍 안아 실내로 데려갔습니다. 수건으로 그녀의 젖은 몸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충성심과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차가운 분노를 씹어 삼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해진 밤이었습니다. 관사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민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옆에서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태욱을 불렀습니다. 강태욱 씨. 태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서늘한 목소리.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은 낮에 보았던 그 천진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퀸즈그룹을 호령하던 당당하고 냉철한 후계자 남인정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신 겁니까? 예, 다 기억났어요. 그 여자가 내 차를 어떻게 굴렸는지,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태욱은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민정과 눈을 맞췄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태욱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 갯벌에서 깨 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태욱씨,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민정은 태욱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태욱은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당분간은 계속 기억상실증 환자로 살 거예요. 서울에 가서도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거고 당신은 내 무식한 섬마을 남편이 되어줘야겠어요. 태욱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을 안심시키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심장을 찌르는 것. 그것은 태욱이 특수부대 시절 가장 잘하던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섬과 다릅니다. 박복자의 눈은 어디에나 있고 그녀의 마수는 상상보다 더 잔인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칼이 되어줘요. 우리 둘이서 그 여자 지옥으로 보내버리자고요. 민정의 입가에 으스스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독한 미소였죠. 태욱은 민정의 손에 힘을 주어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 이상의 피의 맹세가 맺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욱 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아빠가 당신 보고 나랑 결혼하라고는 안 하던가요? 민정의 갑작스러운 농담에 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던 방 안에 작은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가씨를 안전하게. 에이, 재미없어라. 기억 돌아오니까 당신 당황하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그래줘요. 그래야 박복자도 속아 넘어갈 테니까. 민정은 다시 침대에 누우며 태욱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태욱은 헛기침을 하며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섬에서의 평화로운 도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전쟁터인 서울로 향하는 배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보았던 태욱의 그 따뜻한 눈빛이 연기가 아니었기를, 그리고 자신이 그를 여보라고 불렀을 때 당황하며 좋아하던 그 표정이 진심이었기를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잔잔해진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죠. 섬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옷자락을 다시금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태욱 씨, 자요? 예. 안 잡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마워요. 정말로요.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의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욱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의 주인공은 남인정이지만 그 무대를 설계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박복자, 당신이 세운 그 가짜 왕국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태욱은 차가운 결의를 다지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첫 배가 들어오는 그 시각, 퀸즈그룹의 진짜 여왕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이 든든한 가짜 남편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자 태욱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의 흔적을 지우고 평범한 섬사람으로 위장한 채 말입니다. 민정 또한 다시금 해맑은 여보 모드로 돌아가 태욱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집 가는 거야? 우와, 신난다. 민정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배가 섬을 떠나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섬은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복수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만 민정은 태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퀸즈그룹의 여왕과 그녀의 충성스러운 섬지기, 그들이 만들어낼 전설적인 복수극의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커? 나 여기서 숨바꼭질하면 평생 못 찾을 것 같아. 서울 한복판, 웅장하게 솟아오른 퀸즈그룹 본사 로비에 꾀재재한 행색의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남인정이 조각 같은 해경 제복 대신 투박한 점퍼를 걸친 강태욱의 팔짱을 꽉 낀 채 소리를 질렀죠. 은빛 대리석 바닥 위로 민정의 흙 묻은 운동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보세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용건 없으면 당장 나가세요. 깔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민정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공표된 퀸즈의 여왕이 이런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정은 태욱의 품으로 파고들며 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아저씨들이 나보고 나가래. 나 우리 엄마 보러 온 건데.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안 요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요원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죠. 태욱은 품 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해경 경장 강태욱입니다. 이분은 실종됐던 퀸즈그룹 남인정 이사님이 확실합니다. 비서실에 연락해서 박복자 여사님 나오시라고 전하세요.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후계자의 생환 소식은 번개처럼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잠시 후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박복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니? 박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그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뒤에서 민정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 나 섬에서 굴 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 참. 엄마 옆에 있는 이 독사같이 생긴 아줌마는 누구야? 민정의 손가락이 박복자의 최측근인 비서를 향했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박복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민정은 박복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죠. 엄마는 왜 이렇게 주름이 늘었어? 나 없어서 밤마다 잠 못 잤나 봐? 아니면 너무 좋아서 술 마시고 노느라 그런 거야? 박복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정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박복자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정이 준비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 말입니다. 민정은 뒤에 서 있던 태욱을 끌어당겨 박복자 앞에 세웠습니다. 엄마, 인사해. 이쪽은 나를 구해준 내 남편이야. 강태욱 씨라고 섬에서 나랑 결혼했어. 뭐? 결혼? 박복자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감히 재벌가의 외동딸이 이름도 모르는 섬놈과 결혼을 했다니요. 박복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데 정체 모를 남편까지 달고 나타났으니 골치가 아픈 법이죠. 태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박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민정 씨를 안전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라는 소리에 박복자의 안면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잖니. 박복자의 안내로 도착한 퀸즈가의 대저택은 예전과 다름없이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박복자의 취향이 반영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가득했죠. 민정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와, 이 침대 진짜 푹신하다. 여보, 우리 오늘 여기서 잘까? 민정아, 여기는 거실이야. 방으로 들어가야지. 박복자는 민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특히 저 천박해 보이는 남자와 자신의 집안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박복자는 비서를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놈 신분 조사해. 그리고 민정이가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의사 붙여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처리해버려. 민정은 박복자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통째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캐비어를 꺼내 식탁 위에 어질러 놓으며 태욱을 불렀죠. 여보, 일로 와봐.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우리 섬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거야. 태욱은 민정의 장단에 맞춰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와인 병을 따서 사발에 따르더니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무식한 섬사람이었습니다. 박복자는 그 광경을 보며 치를 떨었죠. 민정아,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내가 사고 나던 날 밤이라든가 그 전날 일들 말이야. 박복자가 은근슬쩍 유도 신문을 던졌습니다. 민정은 입가에 캐비어를 묻힌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고? 아, 그 차 떼구르르 구른 거? 나 그때 하늘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 나 구르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주지 않았어? 박복자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니?
나는 내가 실종됐다는 소식 듣고 쓰러졌었단다. 아, 그랬구나. 역시 꿈이었나 봐. 엄마가 웃으면서 내 차 밀어버리는 꿈 꿨거든. 히히, 엄마가 그럴 리 없지, 그치? 민정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박복자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민정이 자꾸만 진실에 가까운 소리를 해대니 미칠 지경이었죠. 태욱은 옆에서 묵묵히 고기를 씹으며 박복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민정이 기억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복자는 두 사람을 민정의 예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화려한 방이었죠. 두 사람 부부라고 하니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을 부르고. 박복자가 나가자마자 민정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천진난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복수심만 남은 눈동자가 태욱을 향했습니다. 태욱 씨 봤죠? 그 여자 얼굴 흑빛 되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아가씨, 연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박복자는 독사 같은 여자예요.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바로 물어뜯을 겁니다. 태욱은 창밖을 살피며 방 안에 도청기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특수 요원답게 순식간에 화장대 뒤와 천장 구석에서 숨겨진 소형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태욱은 카메라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민정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내가 발 닦아줄까? 태욱의 갑작스러운 연기에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방긋 웃었습니다. 응, 우리 여보가 닦아주는 게 제일 시원해. 엄마가 우리 사이 질투하면 어떡하지? 두 사람은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철저하게 인꼬부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명은 지켜야 하는 남자, 한 명은 복수해야 하는 여자.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제 서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 위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박복자의 금고 위치를 알아내야 해요. 태욱은 민정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민정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복자가 애지중지하던 수백억 원대의 도자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간 것이었죠. 엄마, 이거 여기다 꽃 심으면 예쁘겠다. 내가 여기다 상추 심어서 우리 여보 쌈 싸줄게. 안 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박복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지만 민정은 이미 도자기에 흙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박복자를 향해 혀를 낼름 내밀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참 돈이 아까워 딸이 아까워. 나 살아온 기념으로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박복자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적의 길을 꺾고 정신을 빼놓는 작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퀸즈가의 여왕은 이제 섬의 야생성을 장착하고 돌아와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박복자의 부하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민정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복자의 눈동자 속에는 더 잔인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정과 태욱은 이 거대한 뱀의 굴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바다에 던진 데가 그 피의 눈물을 박복자 당신에게 똑똑히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을 비추는 퀸즈가의 대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궁전 같았지만 그 속은 뱀들이 다리를 튼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정은 아침 일찍부터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는 것이 때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녀의 연기는 독해져 있었죠. 그녀는 옆에서 묵묵히 시계 태엽을 감고 있는 태욱을 거울 너머로 훔쳐보았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보, 나 오늘 이 드레스 입으면 엄마가 기절할까? 아니면 너무 예뻐서 눈이 멀어버릴까? 민정은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태욱에게 윙긋 윙크를 보냈습니다. 태욱은 무심한 척 시계를 손목에 차며 대답했습니다. 박복자 여사가 기절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건 확실하겠군요. 너무 자극하지 마십시오. 독이 오른 뱀은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 우리 여보 걱정해 주는 거야? 걱정 마,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경호원 남편이 있잖아. 민정은 태욱의 팔짱을 끼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박복자가 우아하게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운 빵이 놓여 있었지만 민정과 태욱이 나타나자 박복자의 미간은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복자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박복자가 마시던 커피잔을 뺏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 커피 냄새 진짜 좋다. 근데 왜 엄마만 마셔? 나도 한 입만. 민정아, 예의 좀 지켜라. 박복자의 서늘한 시선이 태욱을 향했습니다. 태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민정의 의자를 뒤로 빼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정 씨의 남편입니다, 장모님. 아내가 밥 먹는 자리에 남편이 빠질 수는 없죠. 혹시 제가 불편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불편하다니 그럴 리가 있겠니? 다만 우리 집안 격식이라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다. 박복자는 이를 갈며 샐러드를 씹었습니다. 민정은 입안 가득 빵을 넣고 우물거리며 박복자의 속을 긁어놓았죠. 격식? 엄마, 섬에서는 굴껍데기 하나로 밥도 먹고 국도 마셨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하지. 안 그래? 민정의 천진난만한 공격에 박복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욱은 민정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본격적으로 저택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 제복을 벗고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은 레이더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그는 박복자의 서재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복도 끝에 설치된 CCTV의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박복자의 신복들이 곳곳에서 태욱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특수요원 출신인 그를 따돌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태욱은 청소 도구를 챙기는 척하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박복자가 비밀리에 문서를 파쇄하거나 은밀한 만남을 갖는 장소라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두컴컴한 지하실 복도를 지나던 태욱은 벽면의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구린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군. 태욱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 공간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박복자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의 일부와 나 회장이 죽기 직전 처방받았던 약병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태욱이 다시 거실로 올라왔을 때
박복자가 독사 같은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욱 씨, 우리 집 구경은 좀 할만하던가요? 해경이라 그런지 호기심이 참 많으시네. 집이 워낙 넓어서 길을 좀 잃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워낙 보물들을 많이 숨겨두셨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복자는 차갑게 웃으며 태욱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조심해요. 길 잃었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길 찾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서 말이죠. 특히 숨겨진 길 말입니다. 태욱은 여유롭게 대답하고는 민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정이 문 뒤에서 그를 덮치듯 안겨왔습니다. 태욱은 당황하며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민정은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욱 씨, 밖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연극 계속해야 해요. 민정의 따뜻한 숨결이 닿자 태욱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짐짓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보고 싶었어? 잠깐 집 구경 좀 하느라 늦었네. 치, 나만 두고 어디 갔었어? 나 심심해서 죽을 뻔했단 말이야. 민정은 태욱의 품에 얼굴을 묻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태욱의 주머니 속에 있는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죠. 태욱은 민정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감시하는 눈길이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완벽한 신혼부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섬에서 우리 같이 별 보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이 나 평생 지켜준다고 했잖아. 기억납니다.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니까 걱정 마세요. 태욱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심 어린 어조에 민정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정은 태욱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지켜줄 거야? 제 목숨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도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태욱의 눈동자는 밤바다의 등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기도 모르게 태욱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피부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얻었을 흉터와 굳은 살들. 민정은 그 손길이 너무나 애틋해서 눈물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태욱 씨. 아니, 여보. 민정이 고개를 숙여 태욱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태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짜 부부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장난 같은 연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이 민정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들리십니까? 제 심장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군요. 민정은 태욱의 품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욱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밖에서는 박복자의 하수인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요동치는 심장 소리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민정이 태욱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 대신 한 남자를 향한 깊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욱 씨, 오늘 밤만은 나를 남인정으로만 봐주면 안 될까? 퀸즈그룹의 딸도 복수를 꿈꾸는 여자도 아닌
그냥 당신 앞에 있는 나로 말이야.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의 뒷머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입술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던 태욱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가짜 남편의 연기가 아니라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복자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민정을 뒤로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민정 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태욱 씨, 조심해요. 태욱은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박복자의 비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복자의 방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죠. 누구야?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거야? 박복자의 비명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태욱은 직감했습니다. 박복자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았거나 그녀가 숨겨둔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욱은 민정의 방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복도 건너편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박복자의 개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강태욱, 당신이었나? 우리 여사님 방에 손을 댄 게. 경호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태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는 민정의 방 문을 등지고 서서 달려드는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태욱의 화려한 액션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의 급소를 타격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민정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태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태욱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방 안에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태욱은 마지막 한 명을 쓰러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뱉어내며 그는 민정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이제 괜찮아. 문 열어. 민정이 문을 열고 튀어나와 태욱을 안았습니다. 그의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자 민정은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태욱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하려던 말 아직 못 끝냈습니다. 태욱은 피 묻은 손으로 민정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박복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강태욱, 남인정, 너희들 당장 나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박복자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민정의 방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차갑게 박복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사님, 밤중에 소란이 너무 심하시군요. 사위 잠도 못 자게 말입니다. 사위, 웃기지 마. 너희들이 부부라고. 그 연극, 오늘로 끝이야. 박복자가 흔드는 손에는 태욱이 아까 지하실에서 촬영했던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박복자가 벌써 그것을 찾아낸 것일까요? 태욱은 옆에 서 있는 민정의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서가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증거를 뺏긴 것은 물론 정체까지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민정은 그 순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박복자는 의심스럽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켜지고 긴장감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박복자는 화려한 루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민정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 오늘 이 자리가 내 가면을 벗기는 마지막 무대가 될 거야. 박복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잠시 후 민정과 태욱을 태운 차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민정이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별장이었죠. 민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피냄새와 공포가 서린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태욱의 팔을 꽉 잡으며 해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와, 여보,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파티해 주는 거야? 태욱은 민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보. 장모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라니 즐겁게 놀다 갑시다. 하지만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태욱의 눈은 이미 빌라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위치, 정원 덤불 속에 숨겨진 카메라의 각도까지 그는 이미 모든 함정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박복자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웬 낯선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자는 남루한 차림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사람을 불렀단다. 내가 사고 나던 날 그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이란다. 박복자의 말에 민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박복자의 신복이었고 이미 태욱의 손에 처리되었음을 민정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박복자가 던진 치밀한 미끼였습니다. 만약 민정이 분노하거나 증오 섞인 눈빛을 보낸다면 기억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트럭? 엄마, 그게 뭐야? 이 아저씨는 왜 울고 있어? 여보, 이 아저씨 배고픈가 봐. 우리 아까 먹은 굴 좀 나눠줄까? 민정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박복자의 눈치를 보았죠. 박복자는 차갑게 남자를 다그쳤습니다. 이봐요, 이분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사과라도 해야지. 어서 빌어요. 남자가 울먹이며 민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자의 손이 민정의 다리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소매 안쪽에서 날카로운 주삿바늘이 번뜩였습니다. 자백죄였습니다. 민정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기 위한 박복자의 마지막 수단이었죠. 그 찰나의 순간 태욱의 구둣발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태욱은 민정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박복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쐈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군요.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자리지 위협을 당하러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복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태욱 씨가 너무 예민하시네.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사죄하려다 보니 실수를 했나 보군. 여보게, 어서 물러가게. 남자가 도망치듯 사라지자 빌라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등 뒤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태욱의 넓은 등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욱은 민정을 방에 머물게 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한 태욱은 그곳에서 박복자의 경호원들이 매설해둔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박복자는 아예 민정과 태욱을 이곳에서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버릴 계획이었던 것이죠. 태욱은 능숙한 솜씨로 기폭장치를 해체했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태욱은 테라스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기억이 돌아온 이후로 부쩍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민정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춥습니다. 들어가시죠. 태욱 씨, 아까 그 남자, 박복자가 보낸 거 맞죠?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 내 입을 열려고 했던 거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그 어떤 독침도 당신에게 닿지 않을 겁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태욱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욱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빠와의 약속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죠. 태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1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년 전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말입니다. 민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날 당신의 어머니를 지키던 경호팀에 아주 어린 신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첫 임무였죠. 태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미숙했습니다. 박복자가 꾸민 사고를 미리 눈치채지 못했고 당신의 어머니가 탄 차가 불길에 휩싸이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유능했더라면 당신은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태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 같은 남자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회장님은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고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그날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내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당신을 지키는 건 제게 임무가 아니라 제 목숨을 건 참회입니다. 민정은 태욱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욱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켰는지, 왜 섬에서 그토록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태욱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당신이 이렇게 자신을 탓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당신은 지금 나를 지켜냈잖아요. 섬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태욱은 민정의 손길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주인과 경호원의 관계를 넘어선 운명으로 얽힌 두 영혼의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아니 아가씨, 약속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박복자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놓인 모든 가시밭길은 내가 치우겠습니다. 태욱은 민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기사의 맹세였죠.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태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태욱 씨. 이제 우리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박복자가 우리를 사냥하려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냥개를 사냥할 차례예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차가웠던 스카이 빌라의 공기가 두 사람의 체온으로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복자는 간밤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민정과 태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태욱은 박복자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집 지하실에 쥐가 좀 많더군요. 제가 어젯밤에 쥐약을 좀 뿌려뒀으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쥐약이라는 말에 박복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욱이 자신의 폭발물을 모두 해체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죠. 박복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태욱 씨. 역시 든든한 사위야.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장모님 근처에 생기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가 직접 치워드릴 생각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말이죠. 태욱의 선전포고에 박복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그런 박복자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꾼인 박복자였고 태욱과 민정은 서서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섬에서 가짜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건 진짜 연인이자 동지가 되었습니다. 태욱 씨, 우리 서울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박복자의 금고 열쇠부터 찾아야죠. 그리고 당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다시 공표할 준비를 할 겁니다. 태욱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퀸즈그룹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맛있는 굴구이 한 번 더 먹으면 안 될까? 그 섬에서의 맛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민정의 엉뚱한 농담에 태욱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감 넘치던 차 안의 공기가 잠시나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웃음 뒤에는 피 튀기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복자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더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민정과 태욱을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이제 기억을 되찾고 강해진 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두 사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어둠은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돌려줄게. 박복자가 가져간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민정의 나직한 다짐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태욱은 그 목소리에 화답하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숲으로 뛰어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전사보다도 비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퀸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되는 날입니다. 박복자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퀸즈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도심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 같았죠. 화려한 금빛 자수가 놓인 정장을 차려입은 박복자는 이미 자신이 회장이 된 듯 거만한 자세로 상석에 앉아 주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회 시작 5분 전 회의장 문이 열리며 남인정과 강태욱이 들어섰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멍한 눈빛을 연기하며 태욱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박복자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정아, 몸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나오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이니 너는 저기 뒤에 앉아서 조용히 구경이나 하렴. 엄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다들 우리 여보 보러 온 거야? 민정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태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퀸즈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섬사람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욱은 묵묵히 민정을 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예리한 칼날처럼 박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박복자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회의장 대형 화면에 서류 뭉치를 띄웠지요.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강태욱 씨는 해경 신분을 사칭하여 기억을 잃은 제 딸 민정이를 납치하고 혼인신고를 강요하여 퀸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복자는 미리 매수해둔 가짜 목격자들과 조작된 녹취록을 하나씩 공개했지요. 태욱이 섬에서 민정을 협박하는 듯한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까지 흘러나오자 주주들의 비난이 태욱에게 쏟아졌습니다. 강태욱 씨, 당신을 납치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복자의 수하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수갑을 꺼내 태욱의 손목을 낚아챘지요.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태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우리 여보 잡아가지 마. 엄마, 저 아저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줘. 응? 민정의 오열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복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정을 떼어내라고 명령했지요. 태욱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끌려나가기 직전 민정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정 씨. 이제 당신이 끝내세요. 태욱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박복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제 딸이 저토록 이용당했습니다. 제가 퀸즈의 회장이 되어 이 아이와 회사를 지켜야만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박복자의 말에 매수된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어가려는 그 찰나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던 민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지요. 어머니, 연극이 너무 길어지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는 법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민정은 단상 위로 올라가 박복자의 앞에 섰습니다.
박복자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무슨 기억상실? 납치? 어머니가 꾸민 소설치고는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19년 전 우리 엄마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였을 때보다는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민정의 폭탄 선언에 박복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지요. 박복자가 조금 전까지 사용하던 대형 화면의 내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19년 전의 거친 빗속 퀸즈가의 별장 근처 폐쇄회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박복자가 누군가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민정의 어머니가 탄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요. 주주석에서는 경악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박복자가 화면을 가리려 애썼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최근의 일로 이어졌지요. 민정이 섬에 버려지기 직전 계모 박복자가 민정의 아버지가 마시는 약병에 정체 모를 액체를 섞는 장면이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 약병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다 공개해드릴까요? 민정의 차가운 질문에 박복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체포되어 나갔던 태욱이 진짜 경찰들과 함께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손에 채워졌던 가짜 수갑을 가볍게 풀어버리고 박복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사님, 당신이 고용한 가짜 경찰들은 지금 진짜 경찰서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이 장부들이 당신의 모든 죄를 증명해 주겠지요. 태욱은 지하실에서 확보했던 비밀 장부와 증거들을 주주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박복자의 비자금 세탁 경로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포함된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지요.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박복자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박복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민정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내가 어떻게 일궈온 자리인데. 하지만 태욱이 박복자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진짜 수사관들이 박복자의 양팔을 붙잡았지요. 민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복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섬 전세는 제가 이미 내놨다고 했죠? 그곳 갯벌은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질척일 거예요. 평생 그곳에서 굴이나 따며 참회하세요.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박복자 여사가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지요. 이사회가 정회되고 주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민정과 태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민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요. 태욱은 순식간에 그녀를 부드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민정씨. 이제 다 끝났어요. 태욱의 품은 섬 갯벌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9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지요. 태욱 씨,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섬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태욱은 민정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도 가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인정이라는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건 단 한 사람의 남자였지요.
회의실 벽에 걸린 퀸즈그룹의 로고가 오늘따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만 쫓던 박복자의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일으켜 세워 창밖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세요, 민정씨.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은 섬도 이 차가운 사무실도 아닐 겁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회색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9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퀸즈그룹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가짜 부부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를 진짜 사랑으로 꽃피우는 일까지. 태욱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민정의 질문에 태욱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이끌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이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 다음은. 태욱은 말을 아끼며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만 가지의 미래가 담겨 있었지요. 민정은 태욱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복도에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퀸즈그룹의 여왕과 그녀를 지킨 비밀의 섬지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복자가 끌려간 뒤 남겨진 저택의 물건들은 이제 주인을 잃고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다시는 그 화려하고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짜 집은 태욱이 있는 그곳이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퀸즈그룹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불길처럼 보였던 그 노을이 오늘따라 따뜻한 사랑의 색깔로 보였습니다. 민정은 태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진동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뛰어내리는 두근거림처럼 느껴졌지요.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와 섬마을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의 에필로그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 신화도 피 튀기는 복수의 함성도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숨소리였죠. 남인정은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퀸즈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지 이제 겨우 3개월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정은 차가운 금속 격자무늬가 그려진 면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감 번호가 적힌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박복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짙은 회항과 도끼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박복자는 민정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가방에서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섬에서 태욱과 함께 굴을 딸 때 썼던 투박하고 녹슨 조각도와 망지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섬 갯벌에서 죽을 힘을 다해 쥐고 있던 거예요. 사람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 살겠다고 버둥거리게 만들던 생존의 도구죠.
박복자는 멍한 눈으로 그 꾀죄죄한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서늘하게 면회실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사셨죠. 이제는 어머니의 힘으로 무언가를 읽어보세요. 교도소 노역 시간에 굴이라도 까면서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눈물이 얼마나 짠지 직접 느껴보시라고요. 섬 전세는 제가 평생 내드렸으니 거기서 참회하며 사세요. 박복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민정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박복자라는 이름의 악몽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죠. 며칠 후 퀸즈그룹 본사 강당에서는 파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남인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단에 위임하고 자신은 대주주로서 사회 환원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지요. 장내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정은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창밖,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강태욱은 섬의 작은 해경 관사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해경으로 돌아온 그는 어쩌면 민정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찬란한 빛의 세상으로 돌아갔고 자신은 어둠 속의 그림자였으니까요. 태욱은 민정이 남기고 간 낡은 장화를 닦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자리를 되찾았군요, 남인정 씨. 부디 그곳에서는 눈물 흘리지 말고 행복하세요. 태욱이 쓸쓸하게 바다를 바라보던 그때 하늘 위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닷물이 요동치고 모래바람이 일며 퀸즈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헬기 한 척이 관사 앞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태욱은 당황하며 눈을 가렸지요. 헬기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화이트 수트를 입은 민정이 당당하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강태욱 경호원, 당신 내 허락도 없이 퇴근한 거야? 사표 수리 안 됐으니까 당장 복귀해. 태욱은 멍하니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헬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면서도 예전 그 외딴 섬에서의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태욱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어 멍청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민정 씨,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이런 험한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민정은 태욱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며 심통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나 이제 백수야. 태욱 씨한테 빌부터 살려고 짐 다 싸서 왔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여보 소리 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디 슬쩍 도망을 가? 태욱은 그제야 민정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성을 버리고 자신이라는 초라한 나무 그늘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태욱은 거친 손으로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이곳은 백화점도 없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없는데 말입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굴을 따주는 강태욱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여보 넓은 등판이 침대보다 훨씬 푹신한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섬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번쩍 안아 올리고 관사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섬마을의 작은 분교 마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총출동하여 국수를 삶고 전을 부치며 잔치 분위기를 냈지요. 화려한 예식장도 유명한 주례 선생님도 없었지만 섬마을 사람들의 투박한 축복 속에서 민정과 태욱은 나란히 섰습니다. 민정은 면사포 대신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고
태욱은 가장 깨끗하게 달인 해경 제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이장님 앞에서 서약을 했지요. 나 강태욱은 남인정 씨를 평생 지키는 섬지기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나 남인정은 강태욱 씨의 영원한 여보가 되어 이 섬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이장님이 성혼 선포를 하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경장님 장가 잘 가네. 색시가 너무 예뻐서 섬이 다 환해지네. 민정은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태욱에게 안겼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민정은 잠시 분교 뒷동산에 올라가 바다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실 것만 같았죠. 19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걸 찾았거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이 사람 말이야. 태욱이 뒤에서 다가와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재벌 딸이 모든 걸 버리고 섬으로 들어간 게 미친 짓이라고요.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삶의 진리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섬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민정이 직접 운영하는 그곳은 섬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었지요. 태욱은 여전히 해경으로 근무하며 바다를 지켰고 퇴근 후에는 민정과 함께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카페 한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저도 그랬답니다. 무인도 갯벌에 처박혀 기억조차 잃어버렸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곳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민정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에서 아들과 장난치고 있는 태욱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보석함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뜨끈한 굴국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것, 내 아픔을 말없이 안아주는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박힌 무인도, 그곳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굴굽는 연기가 평화롭습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걸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남인정과 강태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피어날 수많은 섬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들의 눈동자를 기억하며 외딴 섬에서 온 편지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도 당신만을 지켜줄 비밀의 섬지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하고 평범한 미래.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민정은 태욱의 손을 잡고 갯벌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그들의 발자국은 사라지겠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은 바다보다 더 깊게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